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객관식 예상 지문을 통해 살펴보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죄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에서 수뢰란 받을 수의 뇌물 뇌자로서 뇌물을 받는다는 뜻이고, 처사란 처리할 처자의 일사자로서 일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나아가 뇌물을 준 뜻에 따라 부정하게 일을 처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20도 12103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례와 지문은 어려운 개념이 많이 사용되어 정말 어렵습니다.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판례를 검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지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인 A 회사의 담당자인 B를 알게 되자 그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갑은 B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2017년 4월 1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총 17번에 걸쳐 B로부터 저녁 식사와 선물 등 뇌물을 제공받던 중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수한 17번 중 마지막 2번의 뇌물은 내부 정보를 B에게 제공한 다음에 수수한 것이었죠. 과연 이 마지막 2번의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형법 제131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올바르지 않은 행위인데 직무에 위배되는 그릇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갑이 B에게 내부 정보를 몰래 제공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전 2조는 형법 제129조와 제130조인데요. 사안에서 갑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체 직원인 B로부터 향응과 선물을 받았으니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뇌물은 부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출장을 가게 돼서 법령에 따라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여비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라고 했을 때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와 같은 향응의 대접이나 남녀 간의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여성 사건 관계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뇌물이 되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공무원인 갑이 직무와 관계된 업체 직원 B에게 환경부 내부 정보 제공의 대가로 향응을 대접받고 선물을 받았으니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여기서 향응이란 잔치 향과 응할 응이 합쳐진 말인데 잔치에 응한다는 의미로 융숭하게 대접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이 뇌물을 수수한 후 내부 정보를 B에게 제공했으니 이러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인 갑은 2017년 4월 1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7번에 걸쳐 B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중 15번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서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나머지 2번은 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내부 정보 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의 동그라미 1번 15번의 뇌물수수와 동그라미 2번 부정한 행위는 합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루어진 2번의 뇌물수수죄 동그라미 3번은 이렇게 성립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와는 별도의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는 범죄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법은 원래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는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을 죽이는 한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 형법이 아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도강간죄가 그 예입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39조는 이같이 강도행위와 강간행위라는 두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강간죄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강도죄와 강간죄 같은 여러 개의 독립한 범죄가 하나로 결합하여 강도강간죄 같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결합범이라고 강학상 부릅니다.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포괄일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가 경비원인 갑은 상가 중 A가 운영한 마트는 뒷문이 열려져 있고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한 달 동안 몰래 마트에 들어가 10번 정도 술과 안주거리를 훔쳐가지고 나와 먹고 마셨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10개의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1개의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여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등기공무원 갑이 등기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번에 걸쳐 동일한 등기 신청인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7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이를 연속해서 이루어진 수개의 행위가 1개의 범죄가 된다고 해서 연속범이라고 학문에서 형법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연속범도 포괄일죄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포괄일죄의 하나인 연속범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마트 절도 사건의 예를 다시 볼까요? 갑은 절도죄라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절취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A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훔쳐야지 하는 하나로 이어진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를 가지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절취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도 A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10번에 걸친 갑의 마트 절취행위는 행위가 여러 개이지만 포괄하여 한 개의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사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안에서 공무원인 갑이 한 행위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부분은 갑이 환경부 내부 정보 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업체 직원인 B로부터 15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2부분은 갑의 내부 정보 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부분은 내부 정보 제공 이후에 이루어진 갑의 2번에 걸친 뇌물 수수 행위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1부분을 보자면 공무원인 갑이 동일한 사람인 B로부터 내부 정보 제공의 대가로 15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죄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부분과 동그라미 2부분을 합쳐서 보자면 갑은 동그라미 1부분과 같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동그라미 2부분과 같이 내부 정보 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동그라미 1부분 뇌물수수 행위와 동그라미 2부분 부정한 행위가 포괄하여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한 개의 범죄가 됩니다. 문제는 동그라미 3부분입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뇌물을 수수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3부분은 동그라미 2부분의 부정한 행위가 있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척 봐서는 동그라미 3부분이 동그라미 2부분과 합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3부분은 동그라미 1부분, 그 뇌물수수 부분과 합쳐서는 하나의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어찌되었던 동일한 사람인 B로부터 내부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동그라미 1부분의 뇌물수수 행위와 동그라미 3부분의 뇌물수수 행위를 합쳐서 17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하여 한 개의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부분 뇌물수수 행위와 동그라미 3부분 뇌물수수 행위가 합쳐져 포괄하여 한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하던 중에 동그라미 2부분이라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뇌물수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동그라미 2부분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부분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부분과 합쳐져 하나의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판례는 결합범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합범인 강도강간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산길에서 A녀를 보고 A녀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A녀를 폭행하였습니다. A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갑은 성욕을 느껴 A녀를 강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A녀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갑의 행위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동그라미 1부분은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 행위이고 동그라미 2부분은 강간 행위이며 동그라미 3부분은 재물 강취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부분과 동그라미 3부분이 합쳐져 강도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죄가 완료되는 거죠. 여기서 갑은 강도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강도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강도 행위 중간에 강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부분이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결합범인 강도강간죄의 경우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에 강간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뇌물수수 행위를 하던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뇌물수수 행위 전체와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여 한 개의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또는 사전수뢰, 이게 형법 제129조죠.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 이게 제130조죠. 이런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과중범 등에서의 기본 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면, 자, 이 말은 연속범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 말입니다.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이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즉 일부분과 동그라미 일부분과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 즉 동그라미 3부분이 포괄적인 연속범으로서 한 개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면, 부정한 행위, 즉 동그라미 2부분은 뇌물수수 행위를 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도죄를 범하던 중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인 동그라미 3부분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인 동그라미 1부분과 부정한 행위인 동그라미 3부분과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상 지문 중 밑줄 그은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앞에 밑줄 친 부분은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수수행위는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가 판례이므로 뒤에 밑줄 친 부분도 틀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 대한 답은 X입니다. 오늘 보신 판례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관련하여 포괄일죄를 이해하는데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판례 콘서트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 중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례를 보면서 공무원은 사람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직업이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